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부모님과 형제들 곁에서 살아오다가 결혼 후에는 시댁 어른들께 예의를 다하고 아이들을 보살피며 살아온 여자입니다. 지금은 어느덧 60대 중반을 넘겼고 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이 마주칠 법한 평범한 옆집 아주머니처럼 느껴지겠죠. 저는 원래부터 사람 사이의 경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어요.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도 본인들이 싫다는 걸 두세 번 넘게 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내버려 두는 방식이 제겐 맞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저도 7남매의 맏딸로 자라면서 사람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대장 노릇은 일찍부터 몸에 익혔다고 할까요? 책임감이라는 게 참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만 또 익숙해지면 오히려 편안함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결혼 초부터 남편과도 거리를 두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는 걸 싫어하며 신혼 초에 투덜댈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화난 얼굴로 깨우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는 다음날 정말로 깨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제 할 일만 생기면서 가만히 뒀죠. 그랬더니 어김없이 출근 시간이 가까워질 때쯤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왜 깨우지 않았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참 우스웠지만 저는 차분하게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나 동생처럼 챙겨줘야 하는 남편 돌보려고 시집 온 거 아니니까 계속 이럴 거면 나 놓아주라. 이렇게요. 그리고 덧붙였죠. 차라리 친정에 가서 내 말 잘 듣는 동생들이랑 살며 그들에게 보람을 느끼는 게 낫겠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니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옷을 갈아입고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더군요. 사람은 참 신기해요. 응석을 받아주면 끝도 없이 흐트러지는 게 결국 본인이 아니라 그 응석을 받아주는 사람의 몫이 되니까요. 그때 남편을 잘 길들인 덕분에 이제는 제가 깨우지 않아도 혼자 스스로 척척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키울 때도 똑같이 적용했어요. 한번 깨워서 안 일어나면 그럼 그냥 두는 겁니다. 우리 엄마니까 봐주시겠지 하고 기대할 수도 있지만 제 아이들이라고 특별히 봐주거나 예외를 둔 적은 없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저를 한편으로는 편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은 무서워한답니다. 저는 아이 하나부터 10까지 엄마가 다 챙기는 건 그 아이를 망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한번 진짜로 눈물 콧물 빼보아야 자기 일에 책임을 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란 아이가 진정으로 어른이 되는 거라 믿고 있어요. 이 덕분인지 우리 아이들은 남자아이 2, 여자아이 1 모두 각자 자기 일을 잘 챙기며 자립적으로 컸습니다. 방도 스스로 치우고 학업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했죠. 그래서 지금은 다들 직장에 다니며 상사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어요. 아무리 집에서 귀하게 자랐다고 해도 직장에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잖아요. 요즘은 회사에서도 부모가 나서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라며 무슨 일이든 도전적으로 받아들여요. 덕분에 얼마 전에는 막내 아들이 신입사원 중 유일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고 회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회의 자리에도 초청을 받아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답니다. 가끔 주변에서
엄격한 교육이 너무 과한 게 아니냐고 묻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아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자리를 잘 잡고 굳세게 살아갈 거라 믿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제 교육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무심하게 키워도 자식 덕본다는 말을 할 때마다 우스워서 웃음이 나옵니다. 자식을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모성애가 깊은 엄마로서 내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먼 미래를 생각하며 손길을 거둬들여 가만히 지켜본다는 건 정말 큰 인내가 필요한 일이랍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면 제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아이는 독립심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큰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동기 중 한 명이 일이 잘못되자 자료를 날려버리고는 어머니에게 전화한 뒤 그냥 집으로 가버렸다더군요. 그 회사가 대기업인데도 말이에요. 시험 공부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세상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회사에서 벌어진 일을 어머니가 무엇을 알겠으며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도 참 보란듯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가진 걸로 부잣집 사모님 행세를 하며 자식을 감싸고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자식과 어머니까지 함께 업무 방해로 고소를 당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보통은 회사에서 일이 커지지 않게 조용히 넘어가지만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에게 너무 많은 일을 맡겨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다라며 과중한 업무 배상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와 맞서다 결국 회사가 본보기로 법적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자식을 지나치게 감싸려는 어머니의 과한 행동이 오히려 그 아이의 인생에 장애물이 된 셈이죠. 얼마나 대단한 어머니이신지 모르겠지만 과연 기업을 상대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겨서 학교 다니는 내내 하나부터 열까지 챙기고 일생 동안 끼고 살던 아들을 막상 세상에 내보낼 때는 험난한 사회에 맨몸으로 내던지다시피 한다니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들은 이야기로는 정말 믿기 어려운 청년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자립심은커녕 발톱도 한번 제 손으로 깎아본 적 없는 친구가 있을 정도라니까요. 훈련이 끝난 어느 날 아들의 동기가 냄새가 풀풀 나는 발을 들이밀며 발톱이 눌려 아프다며 깎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도저히 사랑에서 나온 과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자식이 제대로 사람 구실을 못하도록 방치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그런 부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그 친구입니다. 발톱 깎는 모습을 엄마가 보여줬을 텐데 기억을 더듬어 혼자라도 해볼 생각을 해야죠. 어디 남에게 당당히 들이밀고 부탁을 하다니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설마 그 발톱을 깎아줬니? 했더니 하도 불쌍해 보여서 발 씻고 오라 하고선 깎아줬다고 하더군요. 듣고 보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래서 아이가 자립할 기회를 빼앗는 과보호가 문제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니,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 그놈은 너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곱게 자라서 이런 것조차 안 해본 왕자님이야. 누가 그런 애한테 겸손을 기대하겠니? 내가 너희 발톱 안 깎아준 게 너희가 안 이뻐서 그런 줄 아냐?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얼마나 똘똘하고 호기심이 많았는지 몇 번 발톱 깎아주니까 그 뒤로는 서로 깎아주겠다고 하더라고. 그때 후딱 목욕시켜서
욕실에 내보내고 잠깐 한눈 팔고 나오니까 너희끼리 깎아주고 있었잖아. 또 서로 자기 발톱은 자기가 깎겠다고 다투던 거 기억나? 그게 바로 독립심이고 자립심이야. 너희는 넘어져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더라. 다른 애들처럼 누워서 누가 일으켜 세워주길 바라지 않았어. 내가 너희 걸음마할 때 한 걸음 떼다 넘어지면 얼른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꾹 참고 빨리 벌리고 팔 벌리고 이리 와 하고 불렀어. 그때 너희 할머니한테 독하다는 소리 들었지만 지금은 다 인정하시잖아. 잘 키웠다고. 저도 뭐 솔직히 100%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 친구 앞날이 뻔해 보여서 그냥 제가 총대를 맨 거죠. 나중에 부대 가서도 저러면 보나마나 고문관으로 찍힐 게 뻔하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발톱을 깎아주는 동안 그 친구는 여유 있게 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웃긴 건 그렇게 대단한 학교 출신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머리가 고루 발달해야 서로 상호 보완하면서 다방면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는 그저 마구 외워 넣기만 한 것 같았어요. 영어 문법 외우는 시간에 차라리 나이에 맞는 소통 기술이라도 배우지. 어디 가서 네 가지 없다는 소리나 듣지 않게 하는 법을 익혔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무슨 유치원생도 아니고 숟가락에 포크 기능 있는 거 없냐고 떼를 쓰더라고요. 그 덕분에 부대 전체가 얼차려를 받았죠. 그런데도 미안해하기는커녕 엄마가 챙겨줬는데 뺏겼다며 투덜거리기나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한심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하긴 요즘은 좋은 대학 들어간 거랑 머리 좋은 거랑은 따로 논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엄마 친구 아들도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늘어놓던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우리를 불렀거든. 그런데 친구들이 다 모여 있어도 그 애는 인사도 안 하고 방에서 나올 생각도 없더라. 나가서 인사라도 좀 하라고 하니까 짜증을 팍 내더라고. 다들 그 애한테 줄 10,000원짜리 한 장씩 준비해서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 있었는데 결국 그럴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그냥 나와야 했어. 친구는 속사정을 모르니까 애가 기분이 안 좋나 보다 하면서 다음에 다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나오는 길에 다들 저런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며 한마디씩 했지. 아무리 공부를 잘하면 뭐해. 지 엄마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의도 모르는 애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결국 대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휴학했다더라. 네 가지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혼자 공부만 한다는데 그게 뭐 대단하겠어? 그런 네 가지 없는 애들이 결국 사회 나가서도 자리를 꿰차겠지만 뭐 그놈이 그놈이지. 아무튼 나는 정말로 개념 없는 사람들이 싫어. 이게 단순히 똑똑하고 멍청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사람 자체가 너무 답답하고 신물나게 정이 떨어진다고 할까? 뭐 좀 이야기를 해서 고쳐볼까 해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할지 막막해.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나아질 희망도 안 보이니까 그냥 손 놓게 되더라. 우리 아들 재석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얼마 전 대기업에 입사하고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몇몇 동기들에게 꽤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배식으로 식사를 할 때 일부 동기들이 편식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뭐 그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외부 강사들이 축하 인사를 겸해 좋은 말들을 전하고 정신교육을 위해 방문했을 때 일이 벌어졌죠. 어느 날은 피자니 햄버거니 하는 음식이 쫙 깔리고 심지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답니다. 아들은 강사분들이 사온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공된 음식이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음식이 나왔는데도 다들 가만히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하더래요. 강사분들이 민망해 할까봐 아들이 먼저 일어나서 자리를 돌며 음식 나눠주기를 시작했죠. 햄버거 세트에는 감자튀김도 같이 있어야 하고
치킨은 투명한 도시락 같은 용기에 나누어져 있었대요. 양념이 묻은 것과 안 묻은 것 두 가지 종류였지만 그렇게 격식을 따질 분위기도 아니었고 대충 나눠주고 자리에 앉았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누군가 아들의 등을 쿡 찌르면서 나는 양념 안 먹으니까 바꿔달라고 요구하더래요. 하지만 아들이 가진 것도 양념이라 도저히 바꿔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먹으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눈을 부라리며 불쾌하다는 듯이 짜증을 내더랍니다. 문제는 그 상황을 다른 동기들도 보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바꿔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가진 동기에게 미안한데 저 친구랑 좀 바꿔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대요. 부탁받은 사람은 마지못해 바꿔주었지만 이래저래 결국 그 불편함은 아들한테 화살이 되어 돌아오고 말았지요. 뒷말이 돌면서 욕은 다 아들이 듣게 된 겁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질리는 이유가 단지 이런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아들은 저 사람은 저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편인데 오히려 동기들은 한마디씩 꼭 덧붙이며 훈수를 두곤 한다고 해요. 네가 그렇게 나서면 우리도 해야 되잖아. 우리가 고학력 인재로 일하러 온 거지 노예 생활하러 온 건 아니잖아 하며 빈정거리듯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튀려고 하지 마라 하면서 아들이 회사에 잘 보이려는 거냐며 뒷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너도 그러지 말라고 훈계를 놓았다고 해요. 그저 조금이라도 배려하려던 행동이었는데 오히려 그게 갈등의 불씨가 되었으니 아들로서도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아들이 윗선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어른이나 선배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며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직장 상사며 선배들이 고기를 구워주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굽는 족족 쌈 싸 먹는 게 맞는 행동이냐 라며 파르르 떨던 아들은 차라리 자기가 집게 들고 굽는 게 편하다고 하더군요. 욕을 먹더라도 그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거 보고 윗선이 뭘 하든 동기들이 싹수가 있네 없네 떠들든 그건 자기 마음이니 내 신경 쓸 바가 아니라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식당에서 집게를 2개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든가 편하게 구워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왜 굳이 나서냐라는 식으로요. 심지어 요즘은 회장이나 사장 같은 최상급 인사와 같은 자리에선 오히려 집게를 서로 들겠다고 할 정도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을 직접 챙겨야 하는 부장이나 팀장은 같은 월급쟁이라고 대놓고 무시한다더군요. 아들은 집에서 마냥 보호받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자란 요즘 애들이 드라마로 인생을 배운 것처럼 내가 한눈에 능력을 인정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가 막혀서 펄펄 뛴다고 해요. 수십 년을 회사에서 고생한 선배들을 제치고 자신이 단번에 인정받을 거라는 그 자신감에 아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회사 내 정치 싸움 속에서도 제 아들 재석이는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신임을 얻어 소리소문 없이 잘 적응하며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슬그머니 여자 후배와 연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미 삼남매끼리는 이 며느리감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재석이가 나이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슬슬 결혼을 준비해야겠다고 여기저기 소개팅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만난 여자들이 초면에 다짜고짜 연봉이 얼마냐부터 묻고는 그 연봉이 마치 자기 것인 양 행동하더랍니다. 심지어 본인의 연봉은 끝까지 정확히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각자가 번 돈은 서로 터치하지 말자는 식으로 말하곤 했다더군요. 더 황당했던 건 소개받은 여자들이 대부분 맞벌이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만약 아이가 생기면 아들이 생활비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아이 출산 후에는 살림과 육아도 우리 집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다고 해요. 재석이는 이 같은 기대에 진저리가 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으려 할 때쯤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며느리가 하필이면 다른 남자와 10년 동안 연애하다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재석이의 형제들이 그 정도면 유부녀 아니냐, 왜 굳이 그런 언니를 만나냐며 반대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걸 따지며 결혼을 하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결혼이 아니지 않겠냐? 너희는 연애 몇 번 해봤다고 자꾸 색안경 끼고 보는데 그녀는 그냥 한 사람과 오래 만났을 뿐이야. 사람 착하고 계산적이지 않아서 나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나라고 떳떳할 것도 없어 사실은. 나도 여태 소개받은 여자가 한둘이 아니야. 막말로 3번, 4번 만나고 끝난 여자도 5명쯤 돼.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오빠, 한 사람을 10년이나 만난 건 좀 다른 문제야. 오빠가 장기 연애 후 헤어진 여자 심리를 몰라서 그래. 그건 정말 복잡해. 말 그대로 애증이 얽혀있는 관계라니까. 10년 동안 좋은 날만 있었겠어? 지지고 볶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계속 붙어 지낸 거잖아. 그런 시간이 쌓여서 10년을 보냈는데 결국 헤어진 거지. 서로 다 본 거야. 좋은 모습이든 나쁜 모습이든.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런 긴 시간을 끝내고 나서 상실감에 빠져있던 와중에 오빠를 만나게 된 거잖아. 직업도 좋고 성격도 괜찮고 예전 남자보단 나아 보이니 그만큼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겠지. 그렇지만 오빠, 지금 그 여자가 하는 말은 고지고대로 믿지 마. 대부분 그 남자가 잘못했다, 나는 다 참고 배려했는데 결국 버림받았다는 식으로 자신을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포장할 가능성도 있어. 맞아 형. 10년을 그렇게 만났으면 거의 이혼한 거나 다름없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찜찜한 게 미운정이라고 하잖아. 형, 나중에 여자 입에서 전 남자 이야기가 툭툭 나와도 형이 그거 감당할 자신 있어? 솔직히 누가 그런 꼴을 보고 싶겠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함께 돌아다니며 얼마나 많은 말을 나눴을 거야. 그러다 언젠가 형을 데리고 그 남자랑 추억이 깃든 곳에 가자고 할 수도 있고. 찜찜해 정말. 그 여자가 아는 맛집이나 경치 좋다는 곳들 다 그 남자랑 갔던 데일 텐데 형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이 나쁘게 보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 너희 말대로 그 사람은 오래오래 한 사람과의 관계를 버텨온 만큼 인내심도 있는 거고 결국 안 좋게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지 않았다고 스스로 확실히 말했어. 그럼 된 거지. 뭘 더 바라냐? 한 사람에게 긴 세월 정성을 다한 게 무슨 죄처럼 여겨야 돼? 게다가 연애 끝난 지 3년 정도 됐대. 그 시간 동안 혼자 지내면서 마음도 다 정리했을 테니까 내가 그 과거를 가지고 자꾸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나랑 만나는 동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모습조차 없었고 오히려 장기 연애했던 사실을 굳이 솔직하게 말하더라고. 그걸 보고 나서 오히려 마음이 정리됐어. 나도 결혼하면 그 남자는 이제 과거고 어떤 경우라도 내 앞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못 박았어. 그녀도 그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나 역시 그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아 엄마, 왜 듣고만 있어? 재석 오빠 좀 말려봐. 10년 동안 다른 남자 만나던 여자랑 결혼한다잖아. 엄마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진짜 골치 아프다니까. 야, 너희 오빠가 괜찮다잖아. 그 여자도 과거를 묻고 새 출발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요즘은 돌싱녀도 총각이랑 결혼 잘만 하는데 연애 오래 한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야?
남자 대여섯 만난 것보다 낫지 않냐? 엄마 친구네 며느리 한번 봐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남사친이랑 돌아다니느라 남편 밥도 안 차려준다더라. 그것보단 훨씬 낫잖아. 조신하고 지고지순한 게 오히려 괜찮다고 본다. 그리고 너희들 말이야. 10년 아니라 20년 만난 사람이라도 데려오면 오히려 고마울 판이야. 어째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여겨서 결혼할 생각은 없고 이러다 시집장가 안 가고 평생 혼자 살 거니? 재호 너도 재석이 결혼하면 1년 안에 후딱 결혼할 여자 데리고 와. 제이 너도 그 잘난 후배들 중에 하나쯤은 낚아서 와. 다들 이러고 있으니 갈 사람들 발목만 붙잡고 있는 거야. 사실 제 나이 또래 분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오래 누군가를 만난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덕에 제 아들도 결혼해서 바람날 걱정은 없겠다 싶더군요. 아이들은 그 여자가 오래 사귄 남자를 아직 가슴속에 품고 있을 거라고 걱정했지만 결국 헤어진 건 끝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아들이 좋다고 하는 이상 반대할 마음도 없었어요. 솔직히 장가 가서 밥 한 사람 몫이라도 덜 차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며느리는 못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특별히 눈에 띄게 잘나지도 않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아이들이 걱정하던 것처럼 10년 연애가 끝난 아쉬움에 한을 품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요즘 아가씨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말수가 적고 힘이 없는 듯 얌전한 모습이 조금 걱정될 정도였죠. 그래도 그녀는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아주 솔직했어요. 장기 연애를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직접 털어놓는 모습이 오히려 담백하고 믿음이 갔습니다. 며느리도 트집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 먼저 솔직하게 다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관계고 지난 3년 동안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다며 더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서 제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그녀에게 청혼할 때 이제 부부가 될 테니 전에 만났던 남자와는 아무리 가벼운 연락이라도 평생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말에 며느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하겠다며 약속했다고 해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였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안 믿으실 수 있겠지만 장기 연애의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그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아요. 오래 만나서 정이 깊었을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못 볼 걸 다 보고 결국 헤어질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 막 나가는 모습에 미련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어요. 솔직히 자랑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정말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은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며 허접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때 한순간에 마음이 정리되면서 내가 투자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너무 오랫동안 묶여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17살 때 친구를 만나며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연결돼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냥 습관처럼 이어진 관계였고 단순한 소꿉장난 같았던 거죠. 그렇게 10년을 보냈지만 진지하지 않은 관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에요. 그래서 저는 재석 씨처럼 마음이 넓고 제 과거를 과거로 받아들이며 저를 믿어주는 사람을 결코 잃고 싶지 않아요. 저 잘할 겁니다. 재석 씨에게 이미 약속한 것처럼 제 마음은 확고해요.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예, 가끔 보면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도 서로 치를 떠는 사람들도 있으니
형수님 말씀 듣고 보니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네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님. 그런데 우리 형이 겉으론 어진편에 쿨한 사람이지만 단호하게 끊어낼 땐 정말로 얄짤없어요. 특히나 약속을 어기거나 자기 말 뒤집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방금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실수든 의도적이든 다시는 형 아닌 다른 남자와의 오래된 연애 이야기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이해하고 넘어가도 기분이 상하는 건 별개니까요. 형수님도 그런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가족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 점이 꽤 불편하거든요. 아무래도 선입견이란 게 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 이후로는 다시는 이 얘기 꺼내지 맙시다. 시작도 하기 전에 형수될 분의 과거를 굳이 알고 싶은 시동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며느리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정신없이 치르며 두 집안은 가까워졌고 며느리가 시집와서 6개월이 되어갈 때까지 특별한 일 없이 잠잠히 지냈죠. 그런데 묘하게도 큰아들만 집에 안부 전화를 할 뿐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며느리에게서는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번 집에 인사를 오던 날 작은아들 재호가 한 말이 문제의 발단이 되었어요. 며느리가 재석이에게 터놓고 이야기한 것을 어쩌다 형제들에게까지 전하게 됐냐며 서운하다고 한 겁니다. 재석이는 그때 정화를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여자가 있는데 만나야 할지 고민이 돼서 형제들에게 조언을 구한 거다라며 해명하며 잘 넘어갔지만 이후로도 우리 가족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쓰이더군요. 저는 며느리에게 겉으론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하며 당당한 척 넘겼지만 속으론 여린 마음이 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7개월도 채 안 된 어느 날 재석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꺼내는 순간 마치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었어요. 어째서 신혼인 아이들이 벌써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직 서로 맞춰가는 단계이니 차분히 대화로 풀어가라고 다독였지만 아들은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해되지 않고 정까지 떨어져 더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석이는 며느리가 처음에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이 이제 와서 보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뱉어낸 말들 같다고 하더군요. 더 자세히 사연을 물으니 재석이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남자와 10년을 연애하다 우리 아들에게 시집 온 지 6개월 된 며느리가 전 남자친구 부모 상에 간 겁니다. 그런데도 재석이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는 집에서 며느리가 장장 3일 동안 연락조차 끊고 사라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화도 꺼져 있고 행방을 알 방법이 없으니 재석이는 혼란스럽고 처가에 걱정을 끼칠까봐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지만 그쪽에서도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불안과 혼란 속에서 결국 며느리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겨우 상황을 듣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전 남친 부모의 초상집에서 3일 동안 남편인 재석이의 연락도 무시한 채 머물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재석이는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했고 그도 그런 약속을 했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엄연한 현실 아니냐고 하더군요. 다른 일도 아닌 부모의 부고 소식이라면 차라리 미리 말하고 다녀오라고 했다면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올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토록 안 좋게 헤어졌다는 사람의 부모상에 이미 시집까지 온 여자가
남편의 연락도 무시하고 3일 동안 꼬박 초상집에 있는 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재석이는 그때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다며 더는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래도 며느리 정화가 돌아오면 차분히 이야기를 해보라고 아들에게 말했어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이라니 생각만 해도 씁쓸하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대화할수록 숨이 막히고 정까지 떨어져 이대로 미쳐버릴 것 같다면서 차라리 약속을 어긴 걸 빌미로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대로 그만두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제가 며느리 정화와 약속을 잡고 아이들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아 이야기를 시작하니 아들이 말했던 대로 어디서부터가 문제인지 대화할수록 점점 답답해지고 제 속이 쳐올라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는 오래 연애를 한 사실보다 결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태도가 문제더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뭔지, 서로의 약속과 믿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모르는 듯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는데 솔직히 제 인생에서 이런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 제 속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갑갑함이 밀려왔고 어쩌다 이런 애를 며느리로 맡게 되었나 싶었어요. 지금 재석이가 이혼 얘기까지 꺼냈는데 너는 어째서 전화 한 통 없이 가만히 있는 거냐? 그래, 너 정말 이혼할 생각이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도 들으셨잖아요. 그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런 건데 결혼식도 아니고 부모상을 당했으니 친구로서 가서 도와준 거죠. 그게 이혼당할 일인가요? 재석 씨가 속이 너무 좁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조문하러 간다고 미리 재석이한테 얘기하고 다녀오면 될 거 아니냐.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전화까지 꺼놓고 그걸 3일이나 잠적할 일이냐? 게다가 발인의 장지까지 쫓아갔다 왔다며? 너 지금 재석이 아내고 내 며느리야. 남편에게는 무슨 일인지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네 말대로 그 사람과 안 좋게 헤어졌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얽히고 설켜서 유부녀가 남편 놔두고 3일 내내 초상집을 지키는 건데? 거기서 눈치라도 안 보였냐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재석씨 출근하고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전 남자친구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통화 가능하냐는 문자였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그 친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2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장례 준비를 돕고 있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네가 친구랑 잘 돼서 결혼했으면 그분들이 네 시부모님이 될 분들이지 않았겠냐며 이미 저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으니 가서 위로하든 말든 제 선택이지만 그래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고 하더군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청소를 이어서 할 수도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저도 그 부모님을 몇 번 뵌 적이 있었고 2분이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좋은 일도 아니고 부모상을 당한 것이라 더 가슴이 아팠어요. 솔직히 한 분만 사고를 당하셨더라도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2분 모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비록 제가 결혼을 했더라도 한 번쯤 가서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다예요. 10년간 연인으로 지냈던 걸 떠나 1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의 부모님이셨기에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걸 이해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상집에서 연애하는 여자 취급을 받는 것도 솔직히 기분이 나쁘네요. 그럼 슬쩍 얼굴 비추고 인사만 하고 왔으면 됐잖냐. 왜 재석이한테 어디 있는지 말도 없이 전화까지 꺼놓고 장지까지 쫓아간 거야? 너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와서 네가 없으니 놀라서도 네 입장 생각해서 처거해도 네 얘기 꺼내지 않고 살살 떠본 거야. 결국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불안에 떨다가 네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겨우 알게 된 건데
네가 전 남자친구네 초상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 너무 큰일이야 정말.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새댁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 그게 남편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을지 생각은 안 해봤어? 그런데 지금 네가 도리어 기분 나쁘다고 하는 건 대체 뭐냐?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이해 못 해주냐는 거예요, 어머니. 오랜 시간 만난 사람들은요, 남자나 여자 관계를 떠나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백날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남편에게 예의가 아니었다는 거 저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면서도 그냥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들을 저를 딸처럼 정말 많이 아껴주셨던 분들이거든요. 싸움이 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다녀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괜히 여기저기 연락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진 거죠. 재석 씨가 그 사람 얘기 나오는 걸 싫어해서 차마 말도 못하고 갔던 거예요. 정화야, 솔직히 말해봐. 그때 너 재석이 생각은 안 났지? 사실대로 말해봐라. 예, 솔직히 지난 10년간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제겐 신체 일부 같은 분들이었어요. 뭐? 몇 번 안 봤다며? 그 친구가 부모님께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아, 기가 막히네. 정화야, 너 지금 누굴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 재석이 엄마야. 아니, 네 시어머니야.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전에 만났던 남자 부모를 신체의 일부라고 하니? 지금 네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는 해? 재석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니? 너, 나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도 우리 시부모님을 신체 일부라고까지는 생각한 적 없어. 그런데 너는 전 남자와 그 부모가 신체 일부 같을 정도라면 애초에 결혼을 왜 했어?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고 있냐고? 어? 재석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상황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그만하고 싶다고 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나도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정말. 안 좋게 헤어졌고 미련 없다고 해놓고선 어디서 비련의 여주인공이 된 것처럼 내 몸의 일부 타령을 하고 있니? 결혼해서 이때까지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안 한 것도 다 이래서였구나. 됐다. 나도 이만할란다. 말리려고 불렀다가 며느리가 신체 일부라는 말까지 꺼내는 걸 듣고는 저도 모르게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재석이가 치를 떨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법인데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내뱉을 수 있나 싶더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우리를 얼마나 가볍게 봤으면 그런 헛소리를 짓거릴 수 있을까요? 얌전하고 조신한 사람이어서 오랜 시간 한 남자만 만난 거라 좋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기까지 해요. 겉모습에 속은 거죠. 결국 며느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무리하게 굴었다며 우리에게 기분 나쁘다는 입장이었어요. 심지어 이미 끝난 관계고 이제는 친구 사이인데도 우리가 10년 사귄 사실만으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불만을 털어놓더군요. 아니, 친구네 초상집에 간다면서 남편에게 비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거기다 휴대폰까지 꺼놓고 연락을 차단한 채 장지까지 따라간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성도 아닌 이성 친구인데. 우리 재석이는 결혼하면서도 분명히 말했어요. 앞으로 전 남자친구와는 단 한 번도 엮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 관계는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자고 약속까지 했었는데 결국 이 모양이니 이제는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재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전 남자친구가 죽어서 조문을 가야 한다면 내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더라도 함께 가서 인사 정도는 할 용의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사람을 위로하겠다며 나를 남겨두고 그것도 장장 3일 동안 연락 두절로 잠적한 채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을 통해 듣게 만든 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게다가 그 사람 부모를
신체 일부라고 말하면서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더는 할 말이 없다며 지친 기색을 보이더군요. 특히 삐졌다고 시가에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은 사람이 신혼이고 뭐고 관계를 이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이젠 더 엮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알아서 하거라 하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역시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설명할 길이 막막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서 울컥한 상태였거든요. 솔직히 아주 멍청한 아이는 아닌데 왜 이렇게 개념이 없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젠 그냥 징그러워서 더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이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었죠. 게다가 제 느낌에는 정화는 제가 죽어도 신체의 일부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늙은이의 입장에서 제 3자일 뿐인 저도 일이 찝찝한데 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결국 서로 헤어졌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펄펄 뛰며 겉으론 쿨한 척하면서도 결국 너도 똑같은 남자구나 라며 아들을 원망하고 있더군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저희는 그저 빨리 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뢰도 없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오히려 무서웠으니까요. 제가 느낀 바로는 정화는 누구와 결혼해도 이런 식으로 살 것 같아요. 과거를 누구보다 잊지 못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죠. 아들이 전 남자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 싫다고 말했음에도 네가 그러니까 말하지 못했지 라고 되레 우기니 정말 헛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더군요. 긴 연애를 했던 사람들은 그 과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꼭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 전 며느리 같은 애가 이혼할 때 비로소 남녀관계의 치열함을 느끼는 거겠지요. 버림받은 주제에 부모 초상까지 찾아가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비련의 이혼료로 남는 것뿐이지요. 개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남편보다 전 남자친구가 더 중요한 사람은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결국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멀쩡한 우리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었고 시어미의 혈압을 200까지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며느리가 제 앞에서 전 남자친구 부모를 신체의 일부라고 말하던 순간을 생각하면 이를 갈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대개는 개념 가득한 분들이 들어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